네,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본 세미나는 비욘드 네트워킹 텍스트북스라는 취지로 학부에서 배웠던 네트워크 교과서를 벗어나서 실제 기업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래서 작년에 클라우드 파트 1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뤘고, 이번에는 파트 2를 이제 시작하니까 뭐 두 번째 1년 만에 이제 두 번째 세미나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파트 1의 내용을 잠깐 이제 리뷰를 드리자면요. 그 파트 1에서는 네트워크 트랜스포메이션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그래서 데이터 센터라는 키워드들 위주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네트워크 모델하고 뭐 빅데이터하고 네트워킹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말씀을 드렸었고, 그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게 되면서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의 대표적인 세 가지 예시도 이제 설명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파트 2 세미나는 제가 많이 준비는 못했는데,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들의 그 진화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대기별로 어떻게 네트워크가 발전이 되었는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서버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IT 인프라의 이제 서비스가 변천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이제 IT 용어 중에 이제 서비스라고 하는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 네트워크를 처음 이제 접해 보시는 분들께서는 네트워크나 아니면 또 IT 업계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은 이 서비스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자주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실생활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서비스 개념하고 IT에서 들리는 그런 서비스라는 개념이 뭔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른 이야기처럼 이제 느낌이 오기 때문에 만약에 초심자라면은 모호함에 조금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좀 들었는데요. 실생활의 서비스 예시는 행위도 뭔가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금전적인 것을 어떤 금전적인 아닌 시간적인 비용을 지불해서 누군가가 그걸 행위로서 나한테 도움을 주는 것, 그런 거를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고객 서비스 같은 경우는 내가 제품을 샀는데 어떻게 사용한 건지 몰라서 도움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그런 도움을 주는 것이 고객 서비스가 될 거고요. 아니면 내가 병이 걸려서 건강이 나아지길 원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도움을 주는 것이 의료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또 돈을 맡기거나 뭐 빌려야 할 때 그런 도움을 주는 것이 금융 서비스가 될 거고, 뭐 음식이 맛이 없어서 뭐 아래에서 올라오는 스트레스를 완화하도록 제 도움을 주는 것이 서비스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농담 삼아서 넣어봤는데요. 이제 IT에서 나오는 그 서비스 예시는 그 정보나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좀 깔끔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가상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이제 네트워크 사업자, 텔코 같은 그런 네트워크 사업자가 이미 깔아놓은 네트워크망을 접속해주는 기능을 그건 제공을 하는 것이 인터넷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또 웹페이지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웹 서비스가 있을 거고, 또 이메일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 것이 이메일 서비스, 뭐 내가 원하는 뭐 영상이나 뭐 노래 같은 것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상이나 음원 정보를 제공해주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뭔가가 제공을 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깔끔해집니다. 그래서 파트 1 세미나에서 설명했듯이 사용자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어, 개인 PC로 뭔가 직접 뚝딱 작업하지 않아도 저 멀리 있는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이제 필요한 것을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한다면은 다음 세 가지 이제 다음 세 가지로 유형이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뭐 이아스 아니면 파스, 사스 이렇게 불러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아스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 이아스의 약자는 그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인프라를 제공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거. 예를 들면은 내가 만약에 컴퓨터를 작업하는 직원 30명을 위해서 사무실을 차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직원들을 위해서 기반 시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직접 컴퓨터를 뭐 30대를 구매해서 필요한 만큼 구매하고 또 인터넷 기사님 불러서 네트워크도 설치를 하고 세팅하고 또 컴퓨터마다 윈도우즈나 리눅스 같은 것이나 또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설치하고 나면은 이제 준비가 된 거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초기 자본금이 없거나 또 이런 기반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기반 시설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유지 비용이 나갈 텐데 만약에 그런 것을 유지를 하기 어렵다면은 좀 많이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신해서 데이터 센터가 사용자가 필요한 그런 기반 시설 급의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 것이 이아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직접 PC 같은 것을 구매를 하지 않아도 데이터 센터에 돈을 대면은 필요한 성능을 갖춘 그런 가상화된 PC 환경을 30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직원들은 인터넷만 접속할 수 있는 뭐 성능이 낮은 노트북을 가져와도 이제 데이터 센터가 제공을 해주는 그 고성능의 PC 환경을 원격 접속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그림과 같이 사용자가 이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OS부터 어플리케이션까지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가상화된 그 실질적인 하드웨어 부분은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데이터 센터가 대신 관리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파스라고 하는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런 겁니다. 내가 동료 30명하고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싶은 상황인 겁니다. 근데 필요한 컴퓨터 개수나 사양 같은 거는 이제 뭐 제작 툴도 있겠죠. 그런 거는 이제 뭐 신경을 쓰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오로지 게임만 개발하고 그 개발 환경에서 이제 개발만 이제 하고 싶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마치 이제 필요한 툴하고 뭐 재료가 있는 책상 작업대 이런 작업대를 이제 제공을 해주는 그런 판을 이제 깔아주면은 이 개발자들은 그 위에서 그냥 개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개발자가 만약에 더 늘어났다 하면은 그 데이터 센터는 더 필요한 이 작업대, 책상에 해당하는 이런 작업대를 더 이제 붙여주면서 자동으로 요금이 이제 과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여기서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단어가 책상과 같이 바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판을 깔아주는 환경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파스는 이런 거고, 그 사용자 같은 경우는 이런 서비스 받기 원하는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그리고 그 데이터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거를 실행시킬 수 있는 환경이나 하드웨어 따는 모두 다 데이터 센터가 이제, 알아서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소프트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약자입니다. 이거는 이렇습니다. 그 내가 엑셀이나 워드 같은 소프트웨어를 그 프로그램을 직원 100명 컴퓨터에 일일이 뭐 예를 들면 일일이 이제 깔아주고 라이센스 일일이 체크를 해주고 하면은 뭐 시간적이나 금전적인 비용이 많이 들겠지요. 네, 데이터 센터가 웹페이지도 동등한 그런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것이 이런 사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우리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클릭업이라는 태스크 관리 프로그램도 웹 서비스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문서 관리로 뭐 워드나 스프레드시트, 뭐 프레젠테이션도 저희는 구글 그 워크스페이스라고 하죠. 그 서비스를 지금 기능을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그런 워크스페이스나 클릭업이라고 하는 게 이런 사스의 한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클라우드가 등장한 키워드가 등장한 지는 꽤 됐지만은 그 등장 이후에 이제 AI하고 또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뭐 자율주행 같은 엄청난 이제 많은 그런 분야들이 나오면서 무엇 무엇의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새롭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거 이제 애저 서비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지난 70년 동안 이제
발전된 그 이아스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의 그 변천사를 좀 다루겠습니다. 처음에 1952년에 IBM이 완전히 전자화된 다목적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인 그 IBM 701이라고 하는 그런 대형 메인프레임을 이제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인프레임 같은 거는 그 과학 연구나 그 연산을 되게 많이 필요로 하는 뭐 금융 시스템 같은 데서 이제 컴퓨팅을 하는데 보통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52년에 나왔던 이런 메인프레임이 현재까지도 그 IBM이 거의 유일하게 이런 메인프레임 같은 시스템을 아직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메인프레임이 아직도 금융권이나 뭐 컴퓨팅이 엄청 연산이 필요한 곳에 아직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뭐 금융계에서는 이제 뭐 이 메인프레임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아직 주고 있는 이 강점이라든지 아니면 유지보수성 그동안 이제 사용했었던 그런 것이 아직 익숙하기 때문에 메인프레임을 쉽게 못 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나왔었던 그 메인프레임이 되게 한정된 곳에서는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워낙 고가이기도 했고, 그래서 메인프레임의 좀 크기하고 가격이나 성능을 조금 줄여서 만든 게 미니 컴퓨터라고 이제 나왔었습니다. 60년대부터 나왔었고, 이게 한창 이제 인기를 끌면서 80년대까지 80년대까지는 좀 성황을 했었습니다. 80년대 이후부터는 그 개인용 PC가 이제 보급화가 되면서 또 개인용 PC의 성능이 이제 올라가면서 이 미니 컴퓨팅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좀 진짜 80년대 이후로 이제 찾아보기가 어려웠고요. 대신에 메인프레임 같이 고성능을 요구하는 그 시스템은 여전히 계속 건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격에 있는 미니 컴퓨팅 시스템이 사라지게 된 모습이 조금 이제 눈여겨볼 사항입니다. 그리고 80년대에서는 그 IBM이 개인용 PC, 그 퍼스널 컴퓨터라고 하는 개인용 PC를 이제 개인용 컴퓨터죠. 그래서 PC하고 혼용해서 말씀드렸는데 개인용 컴퓨터 올바른 말입니다. 그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어서 그 개인들한테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다양한 산업들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었고요. 어, 개인용 컴퓨터가 나오고 나서 이제 디지털 시대의 개막을 열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IBM이 시작을 했지만 인텔의 그 X86 기반, 뭐 8080 시리즈부터 이제 시작했었던 그 X86 시스템이 예전에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지금도 아직 그 시스템이 유지되면서 계속 발전되면서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창 2000년도 한 중반쯤에 UMPC라고 하는 초소형의 이제 PC가 있었는데 그때 프로세서는 ARM 기반의 아니면 지금은 까먹었는데 암하고 이제 대응됐던 그런 믹스였었나요? 그런 시스템 기반으로 해서 PC가 이런 이제 조그마한 PC가 나왔었는데 믹스는 뭐 사장이 된 것 같고 그때 암 계열이 계속 쭉 살아남아서 현재까지 아주 건재하게 서버 시장까지 넘보는 그런 위치까지 이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PC 서비스는 아직도 현재도 이제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에서는 그 PC가 보급되고 나서 인터넷망이 깔리면서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버는 어딘가에서 계속 켜져 있는 그런 중앙에 위치한 컴퓨터를 의미하는 거고, 그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어떤 요청을 하면 그 서버는 이제 응답을 해줘서 어떤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웹서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인터넷망이 처음 깔렸을 때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때는 뭐 통신이라든지 뭐 그런 단어들이 이제 있었고, 이제 현재에 와서는 이런 게 형태가 이제 SNS나 유튜브 같은 뭐 스트리밍에 이르기까지 어플리케이션 형태가 굉장히 이제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PC가 보급되면서 기업도 여러 개의 이제 컴퓨터를 세팅을 할 수 있는 구성을 이제 갖출 수가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안에서는 이것저것 뭐 처리할 때 것이 엄청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판매 쪽에서 어떤 뭐 이거 판매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다뤄야 될 거고 또 생산 라인이 어떻게 현재 돌아가고 있는지
또 인사 담당이나 아니면 회계 쪽을 어떻게 담당해야 되는지 이런 데이터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없는데 이런 거를 이제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중앙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ERP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ERP라고 하는 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는 대표적으로 오라클이나 SAP가 있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림원이나 가비아 그리고 더 좋은 소프트가 ERP를 대표적으로 이제 ERP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어, 기업 컴퓨팅에서는 이런 ERP의 서비스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고 나서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클라우드가 이제 위에서 설명했었던 뭐 ERP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뭐 SNS나 뭐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거를 이제 거의 다 이제 커버를 쳐주는 형태가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기업 안에서 독자적으로 설치를 했었던 ERP 서버 같은 경우도 지금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또 웹하드 같은 그런 스토리지 서비스도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제 간단히 접속을 통해서 이제 그런 스토리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 또 데이터베이스 같은 서비스도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아스나 파스 또 사스 같은 형태의 서비스들도 이제 클라우드 형태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공지능이나 고성능 컴퓨팅 하는 것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그 데이터 센터의 시장 규모가 계속 이제 커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AI가 등장한 이후로 새로운 AI 프로세서나 또 X86 서버 시장이 계속 성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암 아키텍처가 계속 데이터 센터 시장을 이제 진입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노력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서버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버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리자면은 먼 곳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그 호스트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먼 곳의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사실 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30cm 그냥 있어. 30cm에 뭐 이렇게 떨어진 PC여도 그냥 그게 서버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100m나 1000km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뭐 서버라고 부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에 대해서 회사나 그 개인이 뭔가 이런 서버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 옵션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독자적으로 그 서버 시스템, 뭐 PC를 직접 하거나 아니면 뭐 기반된 네트워크 같은 거를 직접 깔아가지고 자체적으로 그 서버나 서버를 이제 운영하면서 그 서비스를 운영을 하는 그런 옵션이 있을 거고 아니면 클라우드 업체의 그런 하드웨어적인 자원을 임대를 받는 형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이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이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하드웨어도 내 입맛대로 이제 꾸밀 수가 있고 또 서비스 같은 환경도 입맛대로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그런 제 벌키한 하드웨어를 이제 따로 이제 두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그런 유지 비용이 나갈 거고, 뭐 그런 부동산 임대 비용도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전기료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뭐 요금도 이제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자유롭지만은 이제 이 구독하는 비용 지출이 계속 이제 커져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략에 맞게 또 회사가 뭐 성장하면서 이제 적절하게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서버 형태로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베어메탈 기반, 그리고 VM이라고 하는 가상머신 기반 서버, 그리고 컨테이너라고 하는 그 기반의 서버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베어메탈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베어메탈은 이제 가상화를 사용하지 않는 하나의 그 컴퓨터 본체 하나를 이제 통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개인이 이제 뭔가 이런 서비스, 뭐 개인이 이런 베어메탈을
뭐 운영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PC 한 대를 사서 뭐 윈도우즈나 리눅스 같은 OS 설치하고 그 위에서 뭐 내가 만든 뭐 앱이나 뭐 그런 게임 같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면은 이게 뭐 베어메탈 서비스가 됩니다. 아니면은 클라우드를 제공을 해주는 그런 업체에서 베어메탈을 하나 이제 임대를 한다. 그러면 이런 실질적인 PC 한 대, 이런 거를 아예 한 대를 그 임대를 해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임대 코스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는 보통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뭔가 돌아가야 되는 그런 서비스나 아니면은 고속 컴퓨팅이 이제 요구되는 그런 환경에서 적합한 이제 모델이고요. 또 여기서 운영될 수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조금 제한되어 있는 형태. 그리고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 그림,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OS 위에서 하이퍼바이저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타입 2 형태의 하이퍼바이저의 예시입니다. 타입 1이라고 하는 타입 1의 하이퍼바이저는 좀 다르게 표시되지만은 지금은 이제 타입 2를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하드웨어 위에서 그 OS를 설치를 하고 뭐 윈도우즈나 이제 리눅스 같은 그런 OS 설치하고 이런 하드웨어 자원을 가상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VMware의 워크스테이션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오라클의 그 무료 버전인 그 버추얼박스를 이용해서 어, 이 하드웨어 자원들을 가상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바이저는 이 하드웨어 자원을 논리적으로 가상화를 시켜주고, 그리고 가상 머신을 이제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생성된 가상 머신은 독립적인 OS를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트 위에, 호스트라고 하는 그 PC 위에 OS가 이미 올라간 상황에서 또, 또 게스트 OS가 또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니까 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의 그 성능이 굉장히 이제 낮아지게 됩니다. 이게 타입 2 하이퍼바이저의 좀 약점이기도 한데요. 대신에 이제 사용하기가 조금 편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는 이런 VM을 하나 이제 임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그 하드웨어 이용률이 뭐 보통 이제 크지 않을 때, 뭐 성능이 중요하지 않을 때 그런 적합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바이저가 또 하드웨어 자원을 또 직접 관리하고 그 VM들을 직접 관리를 하다 보니까 OS부터 뭐 구동되는 그 가상 머신 간에 OS 이 호스트 OS하고 게스트 OS 간에 뭔가 간섭이 거의 없어서 이제 보안 측면에서는 많이 뛰어나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좀 번외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회사는 그 실시간 시스템을 이제 다루는데요. 가상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좀 삼천포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RTOS도 이런 하이퍼바이저 형태를 이제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시스고의 그 파이크 OS나 아니면 제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고는 세퍼레이션이라 커널이라고 하는 이 기술을 이용해서 직접 그 하드웨어도 가상을 해주면서 그 VM도 이제 생성을 해주되 그 VM도 실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 메모리나 아니면 CPU 타임 같은 것을 실시간으로 이제 할당을 다 철저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제퍼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그 제퍼 재단에서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GVM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프로젝트의 경우는 제퍼를 이용해서 가상화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VM이 향후 뭐 이런 시스코 같은 상용 RTOS를 어떻게 넘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뉴스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철도현 MEC 과제가 있는데 여기서도 또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면은 현재 저희 철도현의 MEC 과제에서 운영하고 있는 형태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로는 현재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TSN 닉을 이제 하드웨어 자원으로 이제 쓰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상화를 위해서 지금 프록스목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프록스목스는 데비안 리눅스 기반입니다. 그래서 데비안은
이 KVM이라고 하는 커널 기반의 VM이라고 하는 1.5형 하이퍼바이저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KVM을 통해서 VM을 생성을 할 수가 있고, 저희는 이 VM도 이제 리얼타임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좀 개조를 시켜서 RTVM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RTVM 환경이 실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 안에 돌아가는 OS도 이제 실시간으로 돌릴 수 있게끔 제퍼라고 하는 OS도 이제 이 RTVM, 이 VMB에 이제 포팅을 할 예정인 거고요. 그리고 이 RTVMB에서 TSN 앱을 이제 올려서 실질적으로 이 TSN 전체의 기능을 기능 테스트하고 또 성능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 3,000번이 이제 그만 빠지고 마지막 서버 형태인 아니다 그 마지막 서버 형태는 이제 그 컨테이너에서 또 설명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그 베어메타라고 가상머신 임대 예시를 한번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베어메탈 서비스 서버하고 아니면 VM 형태의 서버를 이제 임대를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베어메탈 서버에 이제 나타나 있죠. 설명으로 가상화되지 않은 고성능의 물리 서버를 이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VM하고 베어메탈의 가격 차이가 이제 가장 코스트가 가장 낮은 것만 보더라도 시간당 여기는 VM은 119원이고 베어메탈 같은 경우는 시간당 2,660원에서 약 20배 정도 가장 비싼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이제 그 컨테이너가 되겠는데요. 이 컨테이너는 주로 그 리눅스 커널이 제공을 해주는 그, 그 C 그룹이라고 하는 컨트롤 그룹하고 또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 이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 격리된 공간이라고 하는 컨테이너 환경을 이제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상머신 예시에서는 가상머신은 그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갈 운영체제가 따로 존재를 했었는데 이 컨테이너는 그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돌아가고 그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그 독립된 환경만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에 뭔가 OS를 설치한다는 것은 잘못된 이제 개념인 거고요. 돌아가는 그 환경만을 이제 제공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마치 리눅스가 새로 설치된 것 같은 그런 깔끔한 환경 같은 것을 이제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컨테이너들의 특징은 그 동일한 OS 커널의 자원을 공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상머신보다도 이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데 뭔가 더 이제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머신 환경에서 돌아가는 것보다도 더 이제 성능 퍼포먼스적으로는 더 뛰어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만 또 이런 커널 자원도 공유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 커널에서 또 자원을 또 효율적으로 또 스케일링 같은 것을 해줄 수 있지만은 또 단점으로는 그 공유하는 그 커널을 사용하다 보니까 만약에 어떤 커널에 대한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런 컨테이너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애플리케이션이 아무리 격리가 되었더라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안 측면에서는 VM 환경이 더 보안이 뛰어나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컨테이너 시스템도 뭔가 구비를 잘 갖춰 놓으면은 이런 보안적인 문제도 좀 해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이런 컨테이너를 돌리는 그 런타임으로는 대표적으로 이 도커가 있고요. 이 도커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그 리누스가 제공을 해주는 그 리눅스 컨테이너 LXC를 기반으로 해서 운영이 됐었는데 현재는 독자적인 엔진을 이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커 외에도 뭐 로켓이나 포드만 또 CLI 뭐 5가 있습니다. 뭐 컨테이너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 회사에서 TSLab이 제공해주는 연관된 그런 제품이 뭐 패킷바이저하고 뭐 채노가 있습니다. 채노 같은 경우는 뭐 VM이나 컨테이너가 각각 돌아가고 있는 환경에서 이런 패킷의 흐름을 패킷의 흐름을 이제 원하는 대로 뭐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간단하게 조정을 해줄 수 있는 어, 그런 이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리고 패킷바이저 같은 경우는 어, 이 패킷을 직접 이제 받아가지고 뭐 네트워크 스택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받아가지고 패킷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고요.
그 패킷바이저를 이용하면은 뭐 네트워크 펑션인 VPN이나 아니면 방어벽이나 암호 같은 것을 이제 만들어서 뭐 서비스 같은 것을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본 세미나는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이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이고요. 제가 레퍼런스로 가져왔던 거는 이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만약에 이제 다음 세미나 파트 3를 하게 된다면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세미나는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면은 이만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